아저씨, 우리 아빠랑 왜 똑같이 생겼어요? 겨울 저녁 재래시장. 7살 서연이가 호떡 노점 앞에 섰습니다. 청년이 당황한 얼굴로 멈췄습니다. 아가씨, 운전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청년 민준우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아빠요. 서연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완전 똑같아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밤, 재벌가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늘 신기한 사람 봤어요. 70대 회장 강철민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 호떡 파는 아저씨요. 서연아, 천천히 말해봐. 서연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얼굴이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강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할아버지. 서연이가 벽에 걸린 아빠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얼굴이랑 똑같아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봤니? 재래시장 호떡집이요. 김 기사 아저씨가 알아요.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기사를 당장 올려보내. 네, 회장님. 잠시 후 50대 운전기사 김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서연이 데리고 어디 갔나? 재래시장 다녀왔습니다. 강철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누굴 봤지? 김성우가 긴장한 표로 대답했습니다. 호떡 노점이 있었는데요. 젊은 청년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말해.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도련님과 매우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가봐. 네. 김성우가 물러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왜요? 지금 서연이가 놀라 뛰어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회장.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겨울 젊은 강철민이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부인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습니다. 강철민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철민 씨, 여자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고생했어. 강철민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준호로 하겠습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강철민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철민아, 내 아버지. 선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 처리해야 한다. 아버지,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혼외자를 인정할 순 없다. 우리 가문에 5점을 남길 셈이냐? 선대 회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출생신고는 하지 마라. 그 아이는 없던 아이다. 아버지, 그럴 순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 가문을 택할 것인가? 그 여자를 택할 것인가? 강철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강철민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강철민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철민 씨? 미안해.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요? 강철민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새 삶을 살아. 여자가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린 결혼할 수 없어. 아이도
인정할 수 없어.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준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강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1년 후, 강철민은 정식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준성.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적자. 강철민은 과거를 지웠습니다.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아들,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회장. 그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올라와. 긴급한 일이야. 잠시 후 50대 비서실장 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어. 회장이 메모를 건넸습니다. 재래시장 호떡 노점. 20대 후반 남성. 철저히 조사해. 신상, 출생, 모든 것. 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극비야. 박태수가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벽에 걸린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사고로 죽은 둘째 아들 준성. 5년 전 교통사고. 그 아들이 남긴 딸 서연. 회장의 유일한 혈육. 만약 첫째가 살아있다면? 만약 그 아이가 돌아온다면?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박태수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봐. 재래시장 호떡 노점 주인. 이름은 민준우. 28세 남성입니다. 강철민이 긴장했습니다. 출생은? 그게. 박태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뭐? 정식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아원 기록만 존재합니다.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아원? 네. 28년 전 고아원에 버려진 아기였다고 합니다. 이름도 원장이 지어준 것. 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은? 박태수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 그리고 죽은 둘째 아들 준성의 얼굴,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나가봐.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박태수가 급히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회장. 그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준호. 내 이름은 준호였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지금 인정할 순 없어. 그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 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 임원진. 당장. 박태수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묻지 말고 해. 네. 1시간 후. 저택회의실. 임원 5명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해. 임원들이 사진을 돌려봤습니다. 누구입니까? 법무팀 이사 최진우가 물었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이야. 혹시 이 사람이 나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재무이사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속 관련입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련님과 얼굴이 똑같은데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야. 최진우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람이...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없어. 하지만 대비는 해야 해. 한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감시해.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접촉은 절대 금지.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버린 아들.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이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시각, 낡은 고시원. 민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하루였어.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라니. 준우는 고아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8년 전, 겨울밤, 한 고아원 앞에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담요에 쌓인 채, 이름표도 없이 고아원 원장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누가 이 추운 날 아기를, 원장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것, 원장이 아기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원장이 생각했습니다. 준우, 민준우라고 하자. 그렇게 준우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준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항상 혼자였습니다. 준우야, 밥 먹자. 다른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응. 준우는 항상 구석에 앉았습니다. 넌 왜 항상 혼자 있어? 그냥 말이 없는 아이, 표정이 없는 아이. 그렇게 준우는 자랐습니다. 10살 때 원장이 준우를 불렀습니다. 준우야, 네 원장님, 앉아봐. 준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넌 부모님이 누군지 알고 싶니?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싶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도 몰라. 준우가 왜 버려졌는지, 누가 버렸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버려진 거예요? 원장이 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준우야, 넌 소중한 아이야. 그날부터 준우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15살, 고아원을 나갈 나이. 준우야, 이제 나가야 해. 네. 원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 많지 않지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준우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준우는 여러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설거지, 공사장 막노동.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20살 때 준우는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좁은 방,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 처음으로 가진 집. 준우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어디선가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 버린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25살 때 준우는 호떡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리어카, 낡은 호떡 기계,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호떡 하나요. 준우가 호떡을 건넸습니다. 1,000원입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갔습니다. 준우는 그날 10,000원을 벌었습니다. 적은 돈,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내 돈, 내 노력.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준우는 여전히 호떡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여름이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전부니까. 준우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아이, 나한테 아빠 닮았다고 했지?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난 부모도 모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여보세요? 민준우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네, 그런데요.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내일 밤 10시 뒷골목으로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해. 다음 날 준우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호떡 하나요. 네, 여기요.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준우를 지켜봤습니다. 저자가 민준우입니다. 남자가 핸드폰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속 감시해. 네. 준우는 몸서리쳤습니다. 왜 나를 보는 거지? 저녁 10시. 준우는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민준우.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정장 차림. 누구세요? 남자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5천만 원 있어. 준우가 놀라 봉투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돈 들고 사라져.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아니, 한국을 떠나.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사라져. 준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우는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준우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돈다발. 하지만 그는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난 도망가지 않아.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호떡 노점이 부서졌습니다. 누가 부쉈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CCTV도 꺼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새 기계를 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부서졌습니다. 대체 왜?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준우를 따라왔습니다. 발자국 소리, 그림자. 준우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일주일 후 준우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원장님, 준우야. 70대가 된 원장이 반겼습니다. 어쩐 일이니? 준우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부모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우야, 말했잖니. 아무 기록도 없었어. 그럼 저를 버린 사람은요? 그것도 몰라. 넌 그냥 고아원 앞에 있었어.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한테 위협받고 있다면 그게 제 출생과 관련 있을까요? 원장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요즘 이상한 일이 많아요. 누군가 절 감시하고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하고. 원장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야, 조심해.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구나. 준우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누구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호떡집 아저씨 맞죠? 7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 그날 그 아이.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만났네요. 준우가 당황했습니다. 넌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서연이가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진짜 닮았어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는데 아저씨 보니까 아빠 생각나요. 준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검은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아가씨, 운전기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왜 혼자 나왔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어서요. 김 기사가 준우를 경계하며 봤습니다. 아가씨 가시죠. 빨리. 서연이가 준우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안녕. 또 만나요. 차가 떠났습니다. 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 아빠, 나랑 닮았다고? 그날 밤, 준우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철민 회장, 재벌, 강씨그룹,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회장 강철민, 그의 아들 강준성, 5년 전 교통사고 사망, 남은 가족은 딸 강서연. 준우가 기사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고인이 된 강준성의 얼굴. 순간 준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 이럴 수가. 준우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완벽히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저 사람과 같은 얼굴이야? 혹시 나도? 준우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벌가 저택회의실,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자료를 던졌습니다. 민준우, 28세, 고아 출신, 비서실장 박태수가 보고했습니다.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부모 정보도 전무하고요. 법무이사 최진우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람이 회장님의...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 없어. 재무이사 한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안 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그럴 순 없어. 임원들이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접촉을 막아.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선 안 돼. 특히 서연이를요? 그래. 서연이가 절대 다시 만나면 안 돼.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야 해.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없앤다는 게...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이란 얘기가 아니야.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한국을 떠나게. 아니면 포기하게. 한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돈을 줘봤어.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그럼 압박해.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살 수 없게 만들어. 최진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불법입니다. 난 알 필요 없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마.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최진우가 박태수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 뭐요?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박태수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반대하시겠어요? 회장님께? 최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린 회장님 명령만 따르면 돼. 박태수가 걸어갔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우의 노점, 준우가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호떡 2개요. 네. 준우가 호떡을 건넸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 차림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우 씨? 네.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준우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서 장사 허가 받으셨어요? 네. 서류 다 제출했는데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네요. 뭐가요? 허가 취소됐어요. 준우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분명 허가 받았는데 지금 당장 치우세요. 안 그럼 강제 철거합니다. 남자들이 노점을 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준우가 막았습니다. 서류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남자가 호떡 기계를 밀었습니다. 안 돼.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노점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준우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준우를 밀쳤습니다. 방해하면 경찰 부릅니다. 준우는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노점이 부서졌습니다. 호떡 기계도 재료도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30분 후 폐허가 된 노점 앞 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힘없는 사람은 쫓겨나지. 노인이 돈 몇 장을 놓고 갔습니다. 준우는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방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짐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옷도, 책도, 모든 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준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뭘 도둑 맞으셨어요? 준우가 둘러봤습니다. 없어진 건 없는데요. 그냥 다 뒤져놨어요. 경찰이 메모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민준우 씨. 네. CCTV가 고장났더라고요. 뭐라고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찍혔어요. 그럼 범인은요?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는 벽을 쳤습니다. 대체 왜? 누가 이러는 거야? 며칠 후 준우는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첫 출근 날 점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우 씨, 죄송한데요. 네, 채용이 취소됐어요. 준우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본사 지시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준우는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식당, 공사장, 배달. 하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채용 취소, 면접 탈락, 이유 없는 거절. 일주일 후 준우는 돈이 바닥났습니다. 통장 잔고 3만 원. 고시원 월세는 밀렸습니다. 준우 씨,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엔 나가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여보세요?
민준우 씨, 낯선 목소리. 당신 누구세요? 경고했잖아요. 떠나라고.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야.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이 돈 받고 사라져. 아니면 더 큰 일 당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는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뭘 잘못했어?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다음 날, 준우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철민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과거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기사. 재벌 2세 강철민 결혼. 사진 속 젊은 강철민. 준우는 확대했습니다. 그 옆에 선 신부. 하지만 준우가 집중한 건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뒤, 작은 가십 기사. 강철민 회장 혼외 스캔들. 기사는 짧았습니다. 곧 묻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기사에 집중했습니다. 혼외자. 버려진 아이. 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혹시나. 준우는 더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없었습니다. 완벽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나랑 관련 있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 그날 저녁, 준우는 다시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부서진 노점 자리,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난 포기 안 해. 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가 나를 막아도 난 알아낼 거야.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순간 누군가 준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안. 박태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네, 아직 안 떠났습니다. 박태수가 보고했습니다. 오히려 더 버티고 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 네, 직접 만나봐야겠어. 박태수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직접이요? 그래, 이제 끝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태수는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놈. 다음 날 저녁, 준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강남 그랜드 호텔 1207호. 혼자 오시오. 강철민. 준우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철민. 재벌 회장이 나를.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답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날 밤, 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올까? 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 준우처럼.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 그랜드 호텔. 준우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준우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1207호. 준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준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회장 강철민. 준우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앉아요.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준우를 관찰했습니다. 얼굴, 눈,
인매. 모든 게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회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왜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야. 준우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 아나? 준우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모를 수밖에.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었어. 강준성. 5년 전 사고로 죽었지. 회장이 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랑 똑같이 생겼어. 준우가 떨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겐 비밀이 있어. 30년 전 비밀. 준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난 젊었을 때 한 여자를 사랑했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결혼할 순 없었어. 재벌가의 규칙, 가문의 반대. 준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어. 내 아이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어.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버렸어.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고아원 앞에 겨울밤에 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제 얘긴가요?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모르겠어. 확신은 없어.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안 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준우가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이면 모든 게 무너져. 회장이 말했습니다. 상속구도, 가문의 질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 준우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회장이 준우를 봤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회장이 돈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10억이 있어. 준우가 가방을 받습니다. 그 돈 들고 떠나요. 새 삶을 살아요.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다른 나라로 가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난 도망가지 않아요.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할 거요. 전 후회 안 해요. 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가 누군지 알아낼 거예요. DNA 검사를 할 거예요.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의 없이? 필요 없어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뭐? 준우가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기다리세요. 회장이 불렀습니다. 준우가 멈췄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누구요?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회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준우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28년 전에 죽었어.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낳고 일주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준우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아이도
그 사람도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미안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버려진 아이였어. 엄마는 날 낳고 죽었어. 아빠는 날 버렸어. 준우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 그날 그 아이. 서연이가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어요? 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안 울었어. 서연이가 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 닮았어요. 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요. 5년 전에 준우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니? 응. 서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할아버지는 바쁘시고 집은 크지만 혼자예요. 준우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외로워. 평생 혼자였어. 서연이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예요. 준우가 놀랐습니다. 친구? 응.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랑 아빠랑 닮았으니까. 아저씨는 제 친구예요. 준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친구하자. 그 순간 검은 벤츠가 급정거했습니다. 아가씨, 운전기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왜 또 혼자 나오셨어요? 서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만났어요. 김 기사가 준우를 경계했습니다. 아가씨, 저 사람한테서 떨어지세요. 왜요? 김 기사가 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해요. 준우가 당황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김 기사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차에 타세요. 안 돼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김 기사는 서연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안녕. 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3일 안에 안 내시면 퇴실 조치합니다. 준우는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없어. 집도 잃을 것 같고.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DNA 검사 방법, 친자 확인, 비동의 검사,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간접 DNA 비교, 직계 가족의 DNA로 추정 가능. 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는 회장의 손녀. 만약 내가 회장의 아들이라면 서연이와 DNA가 연결돼.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검사를 해야 해. 다음 날, 준우는 서연이 학교 앞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아이들이 하교했습니다. 준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김 기사와 함께 준우는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서연이가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김 기사가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준우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서연이가 그네를 탔습니다. 준우가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연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쉿. 준우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조용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왔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너 머리카락 하나만 줄 수 있니? 머리카락요? 응. 아저씨랑 친구 증표로. 준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서연이가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습니다. 여기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그때 김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당신 누구요? 준우가 뛰었습니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렸습니다. 골목으로, 멀리,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준우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센터, 접수대로 갔습니다. DNA 검사하고 싶은데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검사요? 친자 확인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시료랑 비교 대상 시료 있으세요? 준우가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본인 시료는 지금 채취하시면 돼요. 검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DNA 검사 센터를 나온 준우. 뒤에서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준우는 느꼈습니다. 발자국 소리, 그림자. 준우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멈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검은 옷차림 남자 셋.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세요? 준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우. DNA 검사 받았지? 준우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냉소했습니다. 우린 다 알아. 준우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검사 취소해. 안 돼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후회할 거야. 남자가 준우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요. 준우가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자가 준우를 밀었습니다. 준우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경고했잖아. 남자가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더 버티면 죽을 수도 있어.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전 안 무서워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남자들이 급히 도망갔습니다.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싸움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준우가 거짓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경찰관이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정말요? 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벌가 저택, 회장 집무실, 박태수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우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비교 대상은 아가씨의 머리카락입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서연이한테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막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당장 검사를 막아. 이미 접수됐습니다. 회장님, 그럼 병원을 매수해.
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간검사센터라 쉽지 않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와? 일주일 후입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뭐든 해야 해. 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 직접 만나야겠어. 박태수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직접이요? 그래. 이번엔 끝장을 봐야 해. 다음 날 저녁, 준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버려진 공장. 혼자 와라. 안 오면 서연이가 다친다. 준우가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를 위협해? 준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 버려진 공장.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준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넓은 공간, 콘크리트 바닥, 녹슨 기계들. 왔군. 불이 켜졌습니다. 회장 강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박태수와 남자들. 준우가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집에 있지. 무사하게.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협박이었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 왔잖아. 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겁해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비겁? 그래. 난 비겁해. 30년 전에도, 지금도. 준우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어. 가문, 재산, 명예. 준우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아들보다 중요해요? 회장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넌 아직 내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겠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검사는 무효야. 뭐라고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았어. 법적 효력 없어. 준우가 비웃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전 이미 알아요. 제가 당신 아들이란 걸.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확신해?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얘기 들었잖아요. 28년 전 겨울, 고아원에 버려진 아기.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없어. 준우가 다가갔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하세요? 당신 아들이 살아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은 게 아니야. 두려운 거야. 준우가 멈췄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짓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출생신고 방해, 유기, 그 여자를 죽음으로 몬 것. 모두 내 죄야.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인정하세요. 잘못했다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면 난 끝이야. 감옥에 가고, 회사는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져.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은요? 28년 동안 부모 없이 산 제 삶은요?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매일 궁금했어요. 왜 버려졌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 날 찾으러 올까 기대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살아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아빠는 날 원하지 않았다는 걸.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준우가 돌아섰습니다. 어디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받으러 가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쩔 건데? 회장이 물었습니다. 결과가 양성이면?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유기죄로, 출생신고 방해로. 회장이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준우가 답했습니다. 찾을 거예요. 고아원 기록, 병원 기록, 엄마 죽음에 대한 기록. 다 찾아낼 거예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박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사람 못 나가게 해. 네. 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가둬도.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시키는 대로 해. 준우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손 치워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준우를 붙잡았습니다. 준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강했습니다.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창문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준우를 밀어 넣었습니다. 준우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 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요.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며칠 후 준우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밥이 들어왔습니다. 물 한 병, 빵 한 조각. 준우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낮인지 밤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준우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준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밥이야. 박태수가 쟁반을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후엔요? 모르겠어. 박태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박태수가 멈췄습니다. 당신도 이게 잘못된 거 알잖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건 범죄예요. 박태수가 무표정했습니다. 난 명령만 따를 뿐이야. 준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내보내주세요. 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문이 닫혔습니다. 준우는 다시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우는 점점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 그때 지하실 천장에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작은 환기구. 준우가 올려다봤습니다. 저기로 나갈 수 있을까? 준우는 일어났습니다. 벽에 있는 선반을 쌓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환기구에 손이 닿았습니다. 녹슨 철망. 준우가 힘껏 당겼습니다. 삐걱. 철망이 흔들렸습니다. 준우는 계속 당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철망이 떨어졌습니다. 준우가 환기구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통로. 준우는 기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습니다. 준우가 철망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장 뒤편.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준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자유. 준우는 달렸습니다.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준우는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DNA 검사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우인데요. 검사 결과 나왔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결과 나왔습니다. 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우는 검사센터로 달렸습니다. 30분 후 검사센터 도착. 숨이 가빴습니다. 민준우입니다. 결과 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눈으로 읽었습니다. DNA 일치도 99.9%, 혈연관계 친족관계 확인됨.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였어. 난 정말 회장의 아들이야. 준우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 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경찰서. 준우가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유기죄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감금제도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우가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철민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경찰관이 놀라 서류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28년 전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경찰관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를 공장 지하실에 가뒀어요. 일주일 동안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사님 모셔올게요. 30분 후 조사실. 40대 형사 김태영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우 씨? 네.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형사가 앉으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술서 작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준우가 모든 걸 말했습니다. 28년 전 버려진 것, 고아원에서 자란 것, 손녀 서연이를 만난 것, 위협받고 감시당한 것, 돈으로 회유당한 것, 지하실에 갇힌 것. 형사가 계속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우가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혈연관계는 증명하지만 유기죄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왜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감금죄는요?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CCTV나 증인이 있나요?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겠는데요. 준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출생신고 방해죄.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출생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효가 없어요. 준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병원 출생 기록.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해요. 준우가 생각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 물어봐야겠어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뭐든 발견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우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 씨, 네, 조심하세요.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재벌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준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문자 하나. 경찰에 신고했다며? 후회할 거다. 준우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 준우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고아원 도착. 원장이 놀라 맞았습니다. 준우야,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원장님.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원장이 물었습니다. 준우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회장이 친아버지인 것, 경찰 신고한 것, 원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넌 정말,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원장이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기록을 찾아볼게. 원장이 서류실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파일들. 30분 후, 원장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어. 준우가 파일을 받았습니다. 28년 전 기록. 버려진 날짜 1996년 12월 15일. 추정 출생일 1996년 12월 10일. 발견 장소 고아원 정문. 그리고 작은 메모. 아기 담요에 병원 이름표 붙어 있었음. 서울 명성병원. 준우가 메모를 봤습니다. 명성병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그 이름표 때문에 내가 어느 병원 출신인지 알았어. 하지만 병원에 연락했을 때 기록이 없다고 했어. 준우가 생각했습니다. 누가 지웠겠죠? 회장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병원에 가볼게요.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백업 기록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조심해, 준우야. 원장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우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명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명성병원 도착. 오래된 병원이었습니다. 준우가 원무과로 갔습니다. 28년 전 출생 기록 찾을 수 있나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28년 전이요?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출생신고가 안 돼서 이름이 없어요.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찾기 어려운데요. 날짜는 알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1996년 12월 10일경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잠시만요. 5분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이 없네요. 준우가 실망했습니다. 정말 없나요? 네.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백업 기록은요? 직원이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지하 보관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글쎄요.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허가가 필요한데. 준우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1시간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찾았어요. 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직원이 낡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1996년 12월 출생 기록입니다. 준우가 파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월 10일 한 건의 출생 기록.
출생일 1996년 12월 10일 오전 3시. 성별남. 산모 이지연. 신생아 상태 건강.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름. 이지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호자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하나. 준우가 번호를 외웠습니다.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사기로 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우 씨.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준우가 놀랐습니다. 계속 추적했지. 박태수가 냉소했습니다. 그 서류 내놔. 싫어요. 준우가 서류를 숨겼습니다.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안 부를 거예요. 박태수가 멈췄습니다. 다음에 보자. 그는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직원이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여기요. 빨리 가세요. 위험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준우는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우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고소할 수 있어. 경찰서 도착. 형사 김태영을 찾았습니다. 형사님. 준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증거 찾았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원 출생 기록이요. 준우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명성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마 이름이에요. 김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지연. 형사가 읽었습니다. 산모 연락처도 있네요.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김 형사가 생각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기록과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당신 증언을 합치면 출생신고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네. 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2시간 후 고소장 완성. 피고소인 강철민. 혐의 출생신고 방해죄, 아동유기죄. 증거 DNA 검사 결과, 병원 출생 기록. 준우가 서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넘어갑니다.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사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예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1달, 늦으면 2~3달.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형사가 조언했습니다. 민 씨. 네.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세요.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준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엄마, 저 잘하고 있죠? 같은 시각. 재벌가 저택. 회장 서재. 박태수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우가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뭐라고? 출생신고 방해죄와 유기죄입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증거는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병원 기록을? 분명 다 지웠는데 백업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최고의 변호사. 네. 그리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준우를 만나야겠어. 직접. 박태수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협상하려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 다음 날 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우 씨, 낯선 목소리. 누구세요? 저는 강철민 회장의 변호사입니다. 준우가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준우가 비웃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민 씨,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들어는 보시는 게. 준우가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서연 양 이야기입니다. 준우가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왜요? 만나서 얘기하시죠. 오늘 저녁 7시 익선동 한정식집 혼자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우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서연이 얘기라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익선동 한정식집. 준우가 들어갔습니다. 2층 룸. 회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군. 앉아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소 취하하면 서연이 양육권을 당신한테 주겠어. 준우가 놀라 서류를 봤습니다. 양육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늙었어. 서연이를 키울 힘이 없어. 하지만 당신은 젊어. 그리고 서연이도 당신을 좋아하지. 준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소만 취하하면 서연이와 살 수 있어. 삼촌으로서. 준우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로 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회장이 부정했습니다. 제안이야. 윈윈할 수 있는.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준우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와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철민 출생신고방해 및 아동유기 사건. 청문회 날 아침부터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재벌 회장 아동유기 혐의. 숨겨진 아들 28년 만에 나타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준우가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우 씨, 한마디 해주세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법정. 준우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옆에 변호사.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떨리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편 피고석. 강철민 회장이 앉았습니다. 옆에는 3명의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 회장은 준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재벌 관계자들, 그리고 맨 앞줄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기사와 함께 서연이가 준우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우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 엄숙한 표정. 착석하십시오. 모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강철민 출생신고방해 및 아동유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십시오. 준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철민은 28년 전 친자인 원고를 유기하고 출생신고를 고의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DNA 검사 결과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혈연 관계를 99.9%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증거, 병원 출생 기록입니다. 1996년 12월 10일 명성병원에서 원고가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 고아원 기록입니다. 출생 5일 후 고아원 앞에 유기됐고 신원 미상으로 등록됐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피고가 고의로 친자를 버렸음을 증명합니다.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60대 베테랑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여유롭게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일부만 사실입니다. DNA는 혈연 관계를 증명하지만 유기 의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상황을 몰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앉으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준우가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28년 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생신고 방해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원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인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고아원 원장 소환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십시오. 박순자, 1954년 3월 5일생입니다. 원고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28년 전 원고를 발견했습니까? 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6년 12월 15일 고아원 정문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새벽이었습니다. 원장이 회상했습니다.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어요. 울지도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죠.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까? 병원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명성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했지만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끝났습니다. 피고 측 질문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증인 퇴장하십시오.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준우를 봤습니다. 힘내라는 눈빛. 준우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증인, 민준우 본인 출석하십시오.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십시오. 민준우, 생년월일은 모릅니다.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서요. 원고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28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준우가 심호흡했습니다. 고아원에서 15년.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았어요. 부모가 누군지 몰랐고요. 그 후로는요? 15살에 고아원을 나와 여러 일을 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사장, 그리고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피고를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만난 후 회장이 제 아버지란 걸 알았어요.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협받았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했어요. 사업을 못하게 방해했고 심지어 공장에 가뒀어요. 일주일 동안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출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원고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 측 질문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준우 씨, 네. 원고는 왜 28년 후에야 나타났습니까?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돈이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전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고소까지 했습니까? 왜냐하면 준우가 회장을 받습니다.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가 당신 아버지란 확신이 있습니까? 네. DNA 검사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그건 혈연관계일 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가 고의로 버렸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준우가 답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말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인정했다고. 방청석이 또 술렁였습니다. 그건 증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변호사가 일축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증인 퇴장하십시오. 준우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증인, 강철민 피고 출석하십시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십시오. 강철민, 1954년 8월 20일생. 피고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원고를 아십니까? 회장이 준우를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보니 내 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8년 전엔 몰랐습니다. 어떻게 몰랐습니까?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 이지영과 잠깐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못했어요. 가문의 반대 때문에. 그 후로는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장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를 낳았는지도요. 그럼 왜 출생신고를 안 했습니까? 원고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회장이 답했습니다. 아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원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기록에 보호자 연락처, 피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마 그 여자가 임의로 적었을 겁니다. 회장이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원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이지연 씨의 일기장입니다. 유품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장이 놀랐습니다.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변호사가 읽었습니다. 철민 씨가 돈을 줬다. 아이를 버리라고. 하지만 난 버릴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전부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원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가 아이의 존재를 알았고 고의로 버렸음이 증명됩니다. 피고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일기장은 일방적 기록일 뿐 사실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증인 있습니까? 원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지막 증인. 강서연 양 소환하십시오.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서연이요. 나이는 7살이요. 원고를 아니? 판사가 준우를 가리켰습니다. 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떡 아저씨요. 아저씨를 어떻게 알게 됐니? 겨울에 호떡 사러 갔는데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아저씨가 좋니? 네. 서연이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착해요. 저한테 친구하자고 했어요. 회장을 봤니?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퇴장해도 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내려왔습니다. 준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저씨, 괜찮아. 준우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김 기사가 서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부터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준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는 누군지, 하루하루가 외로웠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의 날엔 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오는데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아버지는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준우가 회장을 받습니다. 다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준우가 앉았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십시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28년 전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던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버렸습니다. 가문이 중요하다고, 재산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회장이 준우를 봤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한 벌을. 회장이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준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사과, 뜻밖이었습니다.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우 씨, 소감 한마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야.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변호사들 없이. 할 말이 있어.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준우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준우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준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일.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강철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동유기죄 및 출생신고 방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정식 출생신고를 즉시 이행할 것. 그리고 판사가 회장을 받습니다. 피고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할 것.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퇴정. 판결이 끝났습니다. 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어.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준우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형사 김태영이 기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우가 악수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네요. 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강준우가 되는 거죠. 판결 다음 날 회장의 공개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신문 일면, TV 뉴스, 재벌 회장 강철민, 친아들 6.2 공식 사과. 준우는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회장,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전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을 버렸고 그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우는 TV를 껐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우에게 등기가 왔습니다. 법원 서류, 출생신고 완료 통지, 성명 강준우, 생년월일 1996년 12월 10일, 부강철민, 모 이지형 고인. 준우는 서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준우, 이제 내 진짜 이름이야. 그날 오후 준우는 엄마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공동묘지, 이지연의 비석. 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처음 왔어요. 준우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전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들었죠? 아빠한테 버림받고 혼자 저를 낳고 그리고 준우가 흐느꼈습니다. 저를 남기고 가셨죠. 미안해요, 엄마. 제가 태어나서 엄마가 힘들었을 거예요. 준우는 꽃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준우는 오래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준우는 묘지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김 기사와 함께. 아저씨,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너희 어떻게 여기를? 준우가 놀랐습니다. 따라왔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혼자 두면 슬플 것 같아서요. 준우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아저씨, 이제 이름이 뭐예요? 강준우야. 진짜요? 서연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그렇네. 우린 삼촌과 조카지.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김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준우가 놀랐습니다. 저를 도련님이라고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김 기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도련님으로 모시라고요. 준우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준우라고 불러주세요. 김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준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보낸 곳
고시원을 빠져나온 후 임시로 머물 곳, 넓은 방, 깨끗한 침대. 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우야. 회장의 목소리.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준우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준우가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준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문할까? 회장이 메뉴를 건넸습니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둘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준우야.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난 내게 할 말이 많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도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 준우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를 버린 건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돈도 명예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더라.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건데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주고 싶어. 뭔데요? 회장 자리야. 준우가 놀라 서류를 받습니다. 회사 지분 30%, 승계계약서. 싫어요. 준우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왜? 회장이 물었습니다.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우가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사는 거요. 회장이 준우를 오래 봤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돌봐줄 수 있니?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준우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준 위자료 5억. 준우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원장이 울며 고마워했습니다. 준우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호떡 카페. 메뉴는 단 하나. 호떡? 그리고 커피.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재벌 아들이 운영하는 호떡집.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준우는 직접 호떡을 구웠습니다. 낯익은 일이었습니다. 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삼촌, 호떡 주세요. 준우가 웃으며 호떡을 구웠습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 서연이가 호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회장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준우가 호떡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회장이 호떡을 받았습니다. 셋은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행복하니? 준우가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처음으로. 정말 행복해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서연이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삼촌, 나 내일도 와도 돼요? 당연하지. 준우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매일 와. 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엄마 묘소에 갔습니다. 엄마, 이제 전 괜찮아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가족도 생겼고 이름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잘 살 거예요. 엄마가 남겨준 이 생명을 소중히 살게요. 준우는 꽃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며칠 후 준우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준우야, 내 아버지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어. 시간 괜찮니? 괜찮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 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와 통화하는 게 불편했는데 이젠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 저택, 준우가 방문했습니다.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준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서재에서 기다렸습니다. 왔구나. 준우야. 앉아. 준우가 앉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재단을 만들려고 해. 무슨 재단요? 고아지원재단.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준우가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준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사장을 맡아줄 수 있겠니? 준우가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고맙다. 회장이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준우야. 그날 밤 준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고시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마련한 작은 아파트,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8년. 참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1년 후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준우는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호떡을 팔던 그 자리, 이젠 다른 노점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날 서연이를 만났던 곳. 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8살이 된 서연이. 키도 컸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준우가 서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호떡 먹을래? 좋아요. 둘은 호떡을 샀습니다. 새 주인이 구워준 호떡.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준우도 웃었습니다. 삼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뭐? 행복해요? 준우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이가 준우를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삼촌이 있어서. 준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회장도 함께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사이 많이 늙었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구나.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고생 많았겠다. 여기서 혼자. 회장이 준우를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힘든 줄도.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준우야. 준우가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정말? 회장이 놀랐습니다. 뭘 만들 건데? 호떡이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셋은 시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와, 눈이다.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예쁘다. 준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서연이를 처음 만났지.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어. 준우는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준우를 봤습니다. 고맙다. 준우야. 살아줘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찾아줘서.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듯이 준우의 인생도 새로워졌습니다. 28년간의 외로움, 1년간의 싸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조카도, 이제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줘서. 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들어가요. 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셋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